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예, 저는 한중 비교 문학을 연구하는 문학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한국 미학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그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서사 전통과 그 미학이라는 뭐 주제로 연구 발표도 하고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지금까지 뭐 연구라든가 강의의 어떤 요지를 간략히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박진영 교수님께서 한국 불교 철학과 관련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그런 강의 내용과 방법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국 미학 프로젝트와 강의가 사실은 이제 팀 티칭으로 이렇게 진행된 그런 강의여서 그러니까 제 주제는 뭐 한국의 서사 전통과 미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 주의 어떤 강의 분량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고 싶어도 좀 다루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이제 좀 좁혀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를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중 비교 문학에서도 법과 문학의 관계, 특히 이제 범죄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법과 문학의 관계를 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저의 이제 이런 관심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근데 이 화면을 좀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의 관심 때문에 이 한국 미학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와사오관이라고 해서 이제 풀어서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개구리와 뱀의 송사 이야기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이제 Cold Case of Frog and Snake라고 해서 그런 굉장히 매우 독특하고 좀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텍스트인데요. 이 와사오관을 소개하기도 했고 또 이 와사오관이라는 텍스트가 속한 송사우화 소설이라고 하는 이 장르도 굉장히 좀 독특한 장르인데요. 이 독특한 이 서사 장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문학 연구 영역의 확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특히 비교 문학적 또는 이제 비교 문학사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 어떤 큰 문제의식이라면은 한국의 서사 전통과 고전 소설을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어떤 유고한 서사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뭐 고유한 서사적 특질이 있는지, 그런 고유한 서사적 특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런 문제의식을 먼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유구한 서사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고유한 서사 특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사실은 뭐 복잡한 질문인 것 같지는 않고,
또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이 여겨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많은 어떤 예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일단 뭐 판소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판소리 중에서도 그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 유명세를 탄 뭐 범 내려온다라는 뭐 그 노래로 유명해진 뭐 수군가 같은 그런 그 작품도 있고 또 뭐 홍길동전 같은 그런 그 영웅 소설도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그 춘향전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군가라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거북이와 그 토끼가 등장하는 매우 그 굉장히 오래된 동물 우화 소설이죠. 동물 우화 소설인 별주부전을 그 각색한 그런 그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국 문학의 어떤 뭐 고유성이라는 거, 또 한국 문학의 어떤 뭐 독자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는 시도는 앞에서 이제 그 박진영 교수님께서도 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뭐 그 한국 철학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그 한국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그 도전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 고유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사실은 또 그 보편성 문제와도 또 대립된다는 그런 그 문제에 이제 부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한국 문학의 경우에서도 전근대 시기에는 그 중국 문학의 어떤 그 주변 또는 뭐 타자로서 중국 문명의 영향 아래 중국 문학을 또 모방해 왔고 또 근대에 와서는 서구 근대 문학의 주변 또는 타자로서 그 어떤 그 전 근대성 뭐 다른 표현으로는 특히 이제 한국 문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그 표현을 많이 그 쓰시더라고요. 그 중세적 특징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그 뭐 중세성이랄까 그 전 근대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그 긴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 특수성과 보편성, 뭐 독자성 이런 그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는 뭐 전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학사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그 문제도 뭐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뭐 제 강의에서도 좀 그런 문제들을 다뤘는데, 사실은 그 뭐 한자와 한글이라는 언어의 이중성 때문에 그 실제 이제 그 문학사 연구에서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지금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그 한국 한문학이 그 한국 문학사의 일부인 것이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최근의 어떤 그 변화고요. 이전에는 사실 그 한국 한문학이 한국 문학사의 일부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뭐 한국 한문학이 한국 문학사의 일부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그 한국 문학사 연구의 중심은 그 한글 문학에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또 그 뭐 소설 같은 경우에도 뭐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 있어서도 그 중국 문학의 영향이 상당히 그 지배적이고 심지어 이제 그 뭐 민중 문학의 경우에도 뭐 이제 삼국연의 같은 그런 그 소설이 굉장히 큰 그 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소설과 한국 소설의 어떤 역사를 비교 문학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이제 주의 깊게 뭐 살펴보자면 제가 이제 그 연구 그 한 바로는 네. 사실 어떤 그 차이를 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그 고전적 의미의 소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그 어떤 용어 자체도 뭐 한자어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그 기원한 그런 그 용어죠.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소설은 어떤 그 픽션이 아니라 하위 범주의 역사, 즉 야사 또는 뭐 역사적인 일화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또 그 고전적 의미의 어떤 그 소설은 하위 범주의 어떤 그 역사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허구적 이야기라기보다는 하위 범주의 역사로서 어떤 그 유교적 역사 기술을 모방했는데, 그 동아시아의 어떤 뭐 그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연의 같은 역사 소설이 어떤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우화 또는 우월이라는 그 말 자체가 도가 철학인 어떤 그 장자에서 비롯되었고, 또 우화 소설은 픽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그 수용하면서 발달했는데요. 사실 그 중국 소설사에서는 어떤 그 동물 우화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문학사에서만큼, 한국 소설사에서만큼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아마도 그 유교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그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런 어떤 그 차이점 때문에 저도 그 우화 소설에 어떤 그 주목하게 된 어떤 그런 까닭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지점, 한국 소설사에서 동물 우화 소설이 인기를 끌고 발달한 사실에 좀 더 그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여기에서 한국 그 서사 전통의 어떤 그 고유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군 신화의 경우에도 일종의 어떤 뭐 우화 소설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동물 우화 소설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그 우화 소설의 어떤 전통 자체가 유교 영향으로부터도 상당히 이제 그 구분되는 별개의 어떤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교 설화와 어떤 그 구전 설화, 또 민담 전통이 결합된 그 별주부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동물 우화 소설은 보다시피 이제 그 한국 문학사에서는 별로 그 주목받지 못한 그런 장르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용 그 조동일 그 선생님의 어떤 한국문학 통사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근대 소설의 어떤 그 발전에서 우화 소설은 배제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서구의 어떤 그 노벨의 영향을 받은 근대 소설과 또 그 동물 우화 소설의 어떤 격차는 상당히 이제 좁히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20세기 초에 보면은 금수회의록과 같은 그 어떤 의회 정치를 서구 의회 정치를 소개한 그런 이제 그 소설이 발표가 되는데 금수회의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동물 우화 소설이죠. 그런데 이런 그 금수회의록 같은 작품도 있었지만 한국 문학사 연구에서 그 우화 소설이 배제된 이런 그 경향을 완전히 그 바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초 조선 사회에서는 이른바 이제 송사 소설이라고 하는 범죄 소설이 많이 그 창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옥랑자전이라든가 또 김씨 열행록, 그다음에 이제 그 장화홍련전, 장화홍련전도 일종의 범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장화홍련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귀신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괴기담이나 또는 이제 판타지 같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계모가 그 전처 자식을 살해한 실제 사건을 그 소설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송사 소설들이 많이 당시에 많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원인을 이제 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는 이제 유교적 법문화의 발달과 어떤 그 법문화의 대중적 확산, 두 번째로는 뭐 소송의 급증, 세 번째로는 어떤 그 법과 정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그 20세기 초 그 서구 소설의 영향을 받은 그 신 소설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어진 소재였습니다. 따라서 그 범죄 소설 또는 송사 소설에서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뭐 리얼리즘, 사실주의 소설의 어떤 기원을 찾자면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 소설사에서는 뭐 이 사실주의 소설의 어떤 그 발전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송사 우화 소설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사 우화 소설은 송사 소설과 우화 소설이 결합한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작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녹초사연회라든가 까치전, 황새결송, 서대주전, 뭐 서옥기 같은, 서대주전이나 서옥기 같은 그런 그 작품에서는 이제 뭐 쥐가 등장한다든가, 그런 이제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작품들이 뭐 부정부패라든가 당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제도의 어떤 그 부패, 무능 또는 뭐 부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한 작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와사오간 같은 작품은 법률 문서 형식과 우화 소설이 결합된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그 작품이죠. 그 와사오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법과 서사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독특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인지 굉장히 저도 그 많이 궁금했고 연구를 했지만 그 이제 일단 작가는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그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여기서 이제 그 와사오간의 창작 배경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조 시대 때 이제 활동한 이제 박지원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이옥은 정조 시대 활동한 이제 이옥 문집에 보면 당시 이제 그 서당 학동들이 뭐 소학 같은 어떤 경전이나 고문을 배우는 대신에 실용적인 소지장이라는 건 이제 고소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소지장의 글을 가지고 읽고 쓰기를 배웠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송이 많았다는 얘기고, 이런 그 문서 작성법을 배워두는 것이 무슨 경전을 그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법대 같은 그 법률 교육기관이 따로 이제 존재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변호사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설은 초보자에게 뭐 법률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와사오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텍스트이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제가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그 와사오관에서 이제 주목할 점만 이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거만이라고 하는 공문서, 그러니까 법률문서 양식을 이제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체도 거만에서 사용되었던 이두문, 그래서 이제 한자나 한글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두문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또 내용면에서도 이제 전부 이제 동물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사실 뭐 전혀 뭐 우습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진지하고요. 모든 게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술적이고 그런 어떤 정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내용면에서도 사건을 이제 조사하고 당사자를 신문한 뒤에 검안을 작성한 이 검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 법적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와사 오간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제 발표를 맺을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와사 오간은 우화 소설이지만 그 법률 지식을 전달한 것은 물론이고 거만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그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 법적 판단에 이르는 치밀한 그 법적 스토리텔링을 구성한다는 점, 예,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어떤 픽션의 인지적, 사회적, 윤리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그 연구는 이 픽션의 인지적 기능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연구에 따르면 픽션이 단순히 허무맹랑한 뭐 거짓 이야기가 아니고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사오관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그 흥미로운 텍스트인 건 분명합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픽션이 객관적 사실이나 뭐 기술적 지식, 뭐 정보 전달에는 부적합한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화 소설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획득한 지식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그런 그 형식이었습니다. 예, 와사오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오래된 이런 그 이야기 형식인 우화 소설의 인지적 기능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텍스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소영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사오가는 사실 저 처음 접해본 소설인데 상당히 재밌네요.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또 자유롭게 네,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비지팅 하고 있는 안동섭이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재밌게 봤는데 이제 한국 고유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결국은 컨티뉴이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19세기나 20세기 초의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하게 봤을 때 한국 드라마나
이어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우화 소설이라는 그 장르 자체는 그 지금 제가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특히 이제 송사 우화 소설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는 19세기에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창작이 됐지만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서구 어떤 그 근대 소설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범죄 소설이라는 그 장르 자체는 신소설이라는 그 뭐 양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혈의 누 같은 이인직의 뭐 최초의 어떤 신소설로 알려져 있는 혈의 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보면 어떤 뭐 범죄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인직 뭐 하여간 그 신소설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그 작품들이 많이 범죄 소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고 훨씬 더 그 범죄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떤 리얼리티 같은 그런 측면에서도 뭐 그런 약간 이제 리얼리즘의 어떤 그 뭐 고유한 어떤 그 한국 소설의 리얼리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면서도 또 그 이제 20세기 이전 그러니까 전근대의 어떤 뭐 송사 소설의 어떤 전통을 잇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그 소개한 뭐 김씨 여행록 같은 경우에도 뭐 신소설에서 보면은 뭐 구이산이라는 그런 그 작품으로 다시 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창작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어떤 그 서사성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 사회에 보면은 어떤 그 범죄 소설이라는 그런 장르가 뭐 우화 소설이거나 아니거나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뭐 연속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서사를 말씀해 주시고 우화를 얘기해 주시고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 미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굉장한 질문과 연결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야기와 철학의 관계는 서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을 다룬 파이돈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이솝의 우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솝의 우화를 왜 쓰니? 라고 물어보니까 신이 무지케 심스라고 했는데 난 최고의 무지케인 철학 로고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걸 보니 무지케가 미소스였나 보다, 이야기였나 보다 라고 하고 나는 이야기를 만들 재주가 없으니 이솝의 우화를 베낀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서양 철학의 로고스 전통과 서양 문학과를 잇는 미소스 전통이 나뉘어져서 어느 정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제가 한국이나 동양의 미학적 사유를 보면 로고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모든 일을 미소스로 서사로 이야기로 풀어내려는 부분이 훨씬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미학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사 전통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한국에서의 서사의 그 서사의 힘을 말씀해 주시는 한 예로 그 법조 얘기를 드셨는데 그 서사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평소에 전공이시니까 워낙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한국 문학이나 한국 문학을 좀 뭐 비교 문학적인 관점에서 그 이제 뭐 연구를 했고 또 뭐 이제 뭐 서사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국 문학을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그 연구들에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예, 그렇게 해왔는데 뭐 굉장히 어떤 사실 이 어떤 프로젝트 이전에 제가 딱히 무슨 한국 어떤 그 뭐 서사 전통의 뭐 고유성, 뭐 독자성은 뭐냐, 뭐 이런 문제 또는 그 한국 문학의 어떤 뭐 서사적인 힘 같은 게 어떤 다른 그 어떤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문학이나 서사 전통보다 뭐 훨씬 더 강력하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한국 영화가 막 굉장히 예,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인기가 있고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그 뭐 한국의 어떤 뭐 놀이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 갖고도 그 뭐 접목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뭐 굉장히 그러니까 뭐 독특한 어떤 뭐 서사적 힘이다. 그렇게 이제 그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아마 그런 어떤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뭐 찾은 뭐 우화 소설의 전통 같은 거 굉장히 그냥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어떤 그런 특징 그렇지만은 이게 우화 소설은 오랫동안 약간 좀 굉장히 그 유치한 세계처럼 이렇게 많이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와서는 우화 소설이 굉장히 이렇게 뭐 주목받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물론 한편에서는 계속 우화 소설이라는 게 창작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한국 서사의 독특한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기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서구 근대 그 소설, 이 서구 근대 소설이 하나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원칙처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제 근대 이전에도 서구 근대 소설의 그 유사한 또 근접한 그런 형식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 찾아내는 거에 오히려 더 많은 그 관심이 있었고 또 그 한국문학 연구자도 거기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우화 소설을 이제 배제하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화 소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그런 어떤 한국 말하자면 뭐 서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 요새 이제 그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대중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뭐 이건 정말 재밌는 이야기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라든가 이야기하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한국의 어떤 지금의 어떤 뭐 그 대중 문화는 굉장히 잘 원래 그 한국 고유의 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특징과 어떤 뭐 지금 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뭐 매체라든가 이야기 형식을 굉장히 잘 접목시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게 아마 어떤 그 한국 서사의 어떤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 선생님, 저는 사실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표에 조금 시간이
괜찮으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선생님 금방 넘어가셨던 와사오안 그 내용 부분에서 제가 약간 묘한 느낌을 받아서 이제 PPT를 다시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를 죽인 범인으로 구렁이를 이제 찾아서 고발을 해서 구렁이가 결국은 안 죽였다고 했지만 대질신문을 진행해서 이제 죽인 걸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구렁이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요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왜 논어에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동네 정직함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얻고 도망간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소크라테스의 에우티프론인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도둑을 죽인 노예를 하인을 죽인 도둑을 죽인 아버지를 고발하러 온 뭐 케이스 이런 것들. 근데 약간 양자 비교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재미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교 전통을 기본으로 이제 전제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픽션의 인지적, 사회적, 윤리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공한다고 하셨었고 사실 최근까지도 뭐 영화 치권 같은 것들이 동아시아의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 뭔가 면책이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와사오간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는 구렁이는 처형이 돼버리는 거죠. 유죄 판결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유교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이제 상상되는 어떤 가족주의나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사회 공적인 법률 중심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혹시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독해를 한다면 그게 혹시 너무 과도한 건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원래는 그 텍스트를 좀 읽어 보시면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뭐 부모의 원수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보면 이 구렁이가 약간 그게 그러니까 아주 그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약간 이제 핑계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질 신문을 통해서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 판결에서 검관은 이제 뭐 그런 식이에요. 네가 사실은 그 올챙이를 먹고 싶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핑계를 댄 거고 실제로는 올챙이를 그냥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그 공격을 한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뭐 먹이로 삼아서 배가 고파서 뭐 공격을 했든 그런 이제 공격을 한 걸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는 그 문제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그게 어떤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조선 후기까 그러니까 조선 이제 근대 그 이렇게 넘어가기 그 전까지도 부모에 대한 어떤 그 복수 살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모를 죽인 어떤 그 살인자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유교적인 법문화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고 전혀 그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칭찬을 받는 상을 내리는 그런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서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뭐 형제를 죽인 사람,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떤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복수 살인 같은 것들이 좀 그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는 특히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렇게 많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다산 그 정약용 그 선생의 흠음신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법문화에 뭐 소송이 이제 많아지고 법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그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그 공적인 그 기능 같은 거 사실 이 그 와사오간이 그 중요한 것이 그런 그 어떤 굉장히 그 법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를 아주 그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그 변화 이런 것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 텍스트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텍스트를 읽어
보시고 읽어보시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구렁이의 변명이죠. 예. 네, 좋은 발표를 들려주신 박소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